어린 시절 내내 겪어야 했던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국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의사이자 교수가 되었지만 불치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44살 정신과 교수가 자신만의 관점으로 단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전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부제는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 진아 영적 다산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대구에서 봉제 공장 일을 하던 부모의 달갑지 않은 둘째 딸로 태어나 의대를 나왔으나 원하던 정신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낙방하자 재수하는 동안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오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 뒤 하버드를 거쳐 존스 홉킨스의 소아정신과 교수진으로 합류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며 치료와 연구, 교육에 전념하면서 때로는 모험가가 되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생을 자유롭게 항해하지만 돌연 병마와 마주하게 되어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의사로서의 일과 교수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삶의 고비마다 자신의 의지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해온 그녀는 말합니다. 세상과 작별하는 날,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병마와 싸우며 또 그 병과 함께 살아가며 그녀가 깨달은 삶의 교훈들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용기가 될 것이며 험난한 자신만의 삶의 여정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1살 생일을 앞둔 하루 전날 쉴 틈 없이 달려오던 내 인생을 180도 우회하게 만든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몸살과 같은 근육통과 오한을 앓은 이후 나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더니 결국 잠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일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늘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이었던 나의 삶은 마치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현저히 달라진 내 삶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그제야 나는 안개가 걷히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병을 마주하고 반추해본 내 삶의 궤적과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삶이 가차없이 중단되어 절망했을 때 그간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작가라는 일에도 이렇게 도전해보게 되었다. 가장 처절하고 절박했던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창작품을 낳게 한 셈이다. 나라는 사람이 신의 창조물이라면 돌이켜보면 나는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고집스러울 만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으며 살아왔다. 의대를 선택한 것도, 미국으로 훌쩍 날아온 것도, 또 이곳에서 미국 의사 면허를 따고 여러 병원과 연구소에서 경력을 쌓은 것도, 정신과를 고수한 것도, 지금까지 낯설고 험한 지역에서 의사로 살아온 것도 모두 다른 사람의 기대나 생각이 아닌 오직 내 진심을 따른 결과였다. 덕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병에 걸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 잃어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다. 나 자신이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험이나 실패를 피하기보다 당당히 맞서 도전하고 과감히 뛰어들어 보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비로소 내 병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과 의지만으로는 이 병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발병한 지 4개월 만인 2017년 9월부터 장기 병가를 했다. 2000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 한국과 미국에서 수련을 마치고 또 교수로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오로지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17년간 달려왔는데, 그런 나의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다. 순풍을 탄 배처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던 삶에 병이라는 존재가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휩쓸어갔다. 악몽 같은 4개월이었다. 아니, 이 병이 눈을 뜨면 사라질 악몽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한없이 참담하고 억울했다. 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극복해온 나로서는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내 병이, 아니 내 삶이 나에게 던져준 과제이자 결정이었고, 나는 그것에 오롯이 답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병실 유튜버로 유명한 클레어 와인랜드는 선천적으로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안고 태어났다. 그녀는 이 병으로 10대 때부터 산소통을 끌고 다니며 생활해야 했고, 인생의 4분의 1 가까이를 병원에서 보내야 했지만 병원 생활을 오히려 즐기려 노력했고, 유튜브를 통해 병실의 삶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건강한 삶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알렸고, 오히려 병과 고통이 있으므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해진 후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비영리 기관을 설립해 자신이 깨달은 귀중한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인생의 의미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녀는 새 허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렘을 안고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깨어나지 못하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장기들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듯 그녀는 병과 고통으로 점철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의미 없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한 삶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뿌듯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나 역시 이제는 내 병을 이기고 완전히 다 나아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겠다는 집착을 버리기로 했다. 그보다는 병으로 인해 달라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고자 한다.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고 갑갑하고 아파서 서러울 때도 많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한 미국 친구가 늘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이던 내가 환자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늘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던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게 너무 불공평해. 고마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 레몬들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는 레몬처럼 시금털 씁쓸하고
맛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결국 달콤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있다. 아직 내게는 레몬 같은 날들이 더 많지만 언젠가는 분명 레모네이드를 맛볼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어떤 레모네이드일지는 모르겠다. 의사라는 직업에서의 성취일지, 건강의 회복일지, 또 다른 무형의 깨달음일지 아직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레몬만 계속 던져주는 것 같은 씁쓸한 내 삶에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끝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 아버지는 화가 날 때면 목에 핏대를 세운 채 동네가 떠나가도록 가족에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언니와 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헐레벌떡 아버지를 피해 집을 뛰어나간 적도 있다. 우리는 밖에서 울다가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화가 누그러졌는지 눈치를 살폈다. 지금에서야 나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참지 않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지 못했던 것이 도리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깨달았다. 이처럼 가족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직접 가르쳐 주어야 한다. 도를 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그 즉시 강력히 보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나를 그 자리에 다시 두지 않는 것이다. 특히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상대라면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이므로 만약 그럼에도 그가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내가 희생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떠나도 돼. 라고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나 역시 늦게야 배웠다. 나 역시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에만 가면 놀라는 광경이 있다. 한 가게 건너 한 가게꼴로 자리 잡은 화장품 가게와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용제품, 다이어트 부조제들이다. 외모에 별 관심이 없는 40대의 나도 그런 광고를 계속 보다 보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치아가 하얘진다는 광고를 보고 무언가에 홀린 듯 약국에서 치아 미백제를 산 것이다. 이런 내 모습에 내가 놀란 나머지 SNS에 올라오는 미용 관련 광고를 아예 다 차단해버렸다. 사실 그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치아를 유심히 본 적도 없었고 내 치아색이 어떻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 광고 속 여인의 하얀 치아를 보고 내 치아색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40대 정신과 의사인 나도 광고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창 남의 눈에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얼마나 자주 휘둘리고 얼마나 자주 좌절하겠는가. 살을 좀 빼야 하는데 피부가 더 맑아야 하는데 턱선이 더 갸름해야 하는데 라는 식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삶의 자존감마저 하락하기 마련이다. 나는 청년들은 다 아름답고 매력있다고 생각한다. 빛나는 젊음이라고도 하지 않던가. 젊은 열정, 때묻지 않은 마음, 무한한 가능성, 긍정적인 에너지는 한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게 젊음이다. 그러니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전전긍긍하거나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그 시간과 노력을 자신만의 매력을 찾고 다듬는데 쏟는 게 어떨까. 분명 모든 사람이 더 멋지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또 다른 새로운 미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여유로운 자세, 연륜으로 지혜로워진 모습,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즉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공통적으로 통하는 진정한 미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나의 중년을 살고 더 아름다워진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 2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해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연장선 중 한 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즉 죽음을 무조건 피하거나 최대한 미루어야 할 절대악으로 보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순간이 오더라도 잘 받아들여야 할 내 삶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동시에 또 어떻게 죽어가야 하는지도 배워야 하는 걸 아닐까. 또 개인적으로 병을 직접 겪으면서 병 역시 죽음처럼 삶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했다지만 여전히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수없이 많다. 또 어느 정도 손을 쓸 수는 있다고 해도 완치할 수 없는 질환 역시 허다하다. 그래서 의사의 일이라는 게 완전한 치료가 아닌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일 때도 많다. 수술도 마찬가지다. 칼을 대고 병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는 건 의사의 일이지만 그 이후의 일, 즉 회복하는 것이나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오롯이 환자의 몫이다. 의학과 의술로 상처가 감염되지 않게 항생제를 투여하더라도 결국 상처와 싸우는 것은 환자의 조직 재생 능력과 면역력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의사로서 늘 나의 지식과 능력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임할 것을 다짐한다. 어느 누구도 살면서 병을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다고 해도 질병이란 딱 공식에 맞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큰 병을 진단받고 나서도 자신은 이런 병에 걸릴 줄 짐작하고 있었다며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남들은 저렇게 막 살아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열심히 살고 건강을 챙기면서 산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 거야 하며 자신의 불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호소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질병이 절대적인 악이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이 그저 삶의 한 부분임을 깨달은 것이다. 죽음이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 점이며 질병도 죽음으로 가는 삶의 선 위에 여기저기 찍혀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병도 덜 억울하고 덜 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 인생이라는 선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병이라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뺄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도 내 인생이 병 때문에 동강이 났다든가 끝났다든가 하며 비관하기보다는 병이라는 걸 역시 내 인생의 한 부분이며 병과 인생은 함께 동시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려 한다. 의과대학 시절 한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힘은 많이 드는데 부상은 그의 부위에 적은 대표적인 기피학과라 불리는 흉부외과를 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내가 본 환자들 중에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가장 사랑했던 거야. 그들을 보면 제일 안타깝고
가장 먼저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지. 학생들도 전공과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자신이 어떤 환자들을 가장 사랑하는지, 어떤 환자를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어떤 환자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지를 꼭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해. 이 말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아 훗날 전공을 선택할 때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다.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지 않은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가 내과나 외과 이런 거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으로 떠난 지 몇 년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친구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너 정재영 알아? 아니 그게 누군데?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줄여서 정재영.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경쟁률 높은 세 과를 부르는 말이야. 나로서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세 과 모두 내가 레지던치 지원할 당시에는 명백한 비인기과였는데 불과 5, 6년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변하다니. 법과 정책들이 바뀌면서 이 세 과가 다른 과보다 힘은 덜 들면서 수익은 더 큰 과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영원히 인기 있을 것 같은 과도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행이나 인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반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때 또 한 번 깨달았다. 대중적인 선호도를 따르거나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세상이 뜻하지 않게 변해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꿋꿋이 내 길을 가면 된다는 것을.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